이 두 번째 장은 공연 시장에 대한 거고요. 이 공연 시장의 지표로 삼는 게 이 피지컬 음반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피지컬 음반 차트 기준으로 공연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쫙 보시면 누군 해도 될까요? 이 두 팀은 무조건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도 잘 될 것 같은 팀이 이 두 팀이 있네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콘서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음악 하시는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라이브를 공연하죠. 라이브. 이 라이브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강의를 대학교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 현장성이라는 게 그래서 꼭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딱 하는 그런 휘발성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유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순간에 없었으면 그 집단과 그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장감,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유일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요. 사실 공연 시장이 전체 시장 중에 사실 가장 큰 시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를 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뮤지션들 분류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보면 1등은 DJ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DJ들이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춤출 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댄스 페스티벌 같은데 유명한 DJ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라이브 공연의 특징, 그래서 공연 시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로나 이후로 격변했어요. 격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된통 맞고 모든 오프라인 만남이 중지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활성화되고 옛날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죠. 그래서 막 대표적으로 BTS의 방방콘이라고 해서 어, 방구석, 그 방탄소년단 방구석 콘서트 이거였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매출도 몇십억씩 일으키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성공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은요, 현장감을 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뭐랄까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어쩌면 버추얼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콘서트장에서 쫙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롤 챔스 같은 거, 롤드컵 같은 거 오프닝 무대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가상 공간이 나와요. 그 가상 공간을, 무대를 꽉 채워주는 퍼포먼스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런 기술들이 코로나 때 공연의 접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공연을 보는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공연을 보죠? 언제 볼까요? 왜 본다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통계로 봤을 때 콘서트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는 거의 슈퍼볼급 콘서트를 그 방송사에서 무려 3개나 매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비주얼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콘텐츠들이 매주 쏟아져요. 아티스트별로도 매주 쏟아집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러 갈 필요가 일단은 좀 니즈가 좀 줄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도 무료 공연 행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행사에 가서 가수를 한번 보면 그거 자체로 좋은 게 땡인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에 돈을 써서 몰입도 있는 사람들까지 간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시장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은 왜 공연을 보러 가는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켓 파워 아티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티켓 파워가 있는 아티스트를 보러 가요. 무명의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을 보러 갑니다. 왜? 왜일까요? 왜? 인스타그램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콘서트장 뒤에 이렇게 명판 찍고 이렇게 찍죠, 이렇게. 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인스타에 왜 올리죠? 자랑하려고.
자랑하려면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알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 간 거를 티를 내야 사람들이 오 거기 갔다 왔어라고 반응을 하니까. 반응이 없어도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80% 넘는 겁니다. 인지도가 있어야지 돈을 쓰는 게 우리 바닥의 특성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판매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인지도 부분입니다.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으로는 저작권 시장이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약 2천억 원? 아닙니다. 약 4천억 원입니다. 올해 저작권 협회 2023년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정도가 시장이 되었어요. 엄청 큰 시장이 되었죠. 그리고 매해 증가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한 저작권 단체만 이게 했다면 지금은 복수 저작권 단체라고 해서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라는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두 개 합쳐갖고 한 4천억 정도 걷고 있어요. 이 성장 속도는 얼마큼 빠르냐? 아까 우리 음반 성장 속도만큼 빠릅니다. 1년에 1,000억씩 더 걷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저작권 사용료를 일단 대신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엄청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진짜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비율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저작권협회 가입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 4천억을요 어떻게 걷냐면 턴키로 걷어요. 1년에 저작권료로 방송국에서는 몇백억을 내는 거죠. 뭐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턴키로 이걸 모아서 돈을 냅니다. 그럼 그거를 1년 동안 방송에서 튼 횟수대로 나눠요. 예를 들어 뭐 10,000건이 틀어진 곡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방송에서 한 번 내보낼 때마다 뭐 단가를 하나씩 잡고 다 나눠서 그거대로 정산을 해줍니다. 곡당 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로 전체 몫을 나눠 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작사, 작곡, 편곡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비율이 5대 5대 2입니다. 그러면 작곡은 뭐고 편곡은 뭐예요?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작곡은요.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작곡은요. 주선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작곡입니다. 편곡은요. 나머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멜로디를 만드는 거고요. 편곡은 뭐다? 반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프로듀서 이런 개념 없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뭐 미국은 송라이팅 따로 어쩌고 저쩌고 따로인데 그래서 보컬들 저작권 협회 이게 저작권이 되게 좋은 게 음악 저작권 협회만 있어요. 미술 저작권 협회 없거든요. 한국 미술 저작권 협회 없어요. 한국 영화 저작권 협회 없습니다. 전부 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라는 데서 이 저작물이 누구다라는 걸 밝혀주는 증서만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저작권협회에서 돈을 걷어서 돈을 나눠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필드는 음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상 작사와 작곡을 같이 해야 5와 2를 먹어요. 그래서 7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작사까지 같이 하면은 이걸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 쓰시는 분들, 반주 만드시는 분들 탑라인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무조건 써야 됩니다. 보컬들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래퍼들 작사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저작권 시장이에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시장. 이거는 뭐랄까요?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필수 불가결이에요. 우리는 레슨을 누구나 다 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레슨을 하고 있고. 제가 음악을 작곡가로서 가르친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몇 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뭐 사설로도 가르쳐 봤는데 지금은 음악을 가르치진 않아요. 제가 음악 만들고 싶을 때만 만드는데 기관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대학이나 전문대, 입시 관련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하버 아카데미 등에서 교육을 합니다. 맞아요.
SM도 얼마 전에 여기 진출하고 진출했어요. 다시. 이런 기관들에서 교육하면 수강료를 받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강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성인 교육 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제 생각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101 같은 좋은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인 교육 시장이 많이 줄어서 플랫폼으로 성공하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